박순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잔잔하게 흘렀어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전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경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양원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박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을 든 손이 공중에서 굳어졌어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설거지는 잊었어요. 박순이는 부엌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수경이 소파에 앉아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70 전인데 몸이 불편하셔서. 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박순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70전 몸이 불편한 사람. 그게 며느리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박순이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수경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집도 있으니까 나중에 처분하면 생각보다 비싸네요. 집을 처분한다는 말에 박순이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가족들 명의로 해준 그 집을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전화가 끝났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경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박순이는 부엌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했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에 비슷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내 돈으로 산 집을 내가 부담이라고.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렸어요. 박순이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슬픔에서 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내가 먼저 나서야겠다. 창밖 풍경은 같았지만 박순이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해야 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존엄을 위해서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박순이에요. 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박순이는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습관이었어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무릎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뻣뻣했어요. 또 비가 온다더니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몇 대의 차량만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박순이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락 재료는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밥을 짓고 달걀말이를 부치는 동안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할머니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매일 새벽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도시락. 6시 반 등교 준비를 마친 서연이가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조심히 다녀와라. 서연이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박순이는 첫 번째 일과를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201호 김할머니 댁에 가서 청소와 빨래를 해야 했어요. 오전 내내 남의 집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가사일을 맡길 사람이 필요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 박순이에게는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순이 씨, 고생 많으셨어요. 별 말씀을요. 내일 또 올게요. 집에 돌아오니 오후 2시였습니다. 며느리 수경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빨래 분리해서 넣어주세요. 서연이 옷이랑 같이 돌리면 안 되거든요. 알았다. 박순이는 대답을 짧게 마쳤습니다. 분리해서 빨래하는 것도 세제를 따로 쓰는 것도 이미 익숙한 일이었어요. 처음엔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며느리 나름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탁기를 돌리고 나서 박순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허리 아래쪽이 저릿저릿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 아파트는 박순이가 직접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보험금과 평생 모은 돈을 보태서 샀어요. 아들 준서의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주었을 때만 해도 가족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요. 그때의 준서와 수경은 따뜻했어요. 박순이도 손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저녁은 6시에 드세요. 서연이 학원 시간 때문에요. 어머니, 텔레비전 소리 좀 낮춰주세요. 어머니, 친구분들 집에 초대하시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작은 규칙들이 하나씩 생겨났습니다. 박순이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따랐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4시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간식 준비해뒀다. 손 씻고 와라. 서연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만은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숙제를 도와주고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했어요.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움직인 탓이었어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면서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국이 너무 짠 것 같아요. 수경의 말에 박순이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짜지 않았는데도 말이 없었어요. 다음엔 주의할게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밤 9시였습니다. 박순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서야 비로소 몸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켜져갔어요. 어딘가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오늘 하루를 나누고 있을 겁니다. 박순이는 눈을 감으며 내일도 같은 하루가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깊은 잠에 들기까지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허리 통증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굳어 있었어요. 진통제로도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보세요. 수경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귀찮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박순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201호 김할머니 댁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박순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괜찮다. 할머니가 간식 준비해 줄게. 할머니, 아픈 것 같아요. 병원 가세요. 9살 손녀의 말이 어른들보다 따뜻했어요. 박순이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박순희는 혼자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대기실에서 2시간을 기다린 끝에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하네요. 수술을 권합니다. 의사의 말에 박순희는 멍하니 엑스레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뼈 사이사이가 검게 비어 있었어요. 수술하면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2주 정도 걸릴 겁니다. 그 후 회복 기간까지 생각하면 한 달은 봐야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술이요? 갑자기? 수경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 하시려고 해요?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 그런데 서연이 돌봄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집안일도. 수경의 첫 번째 걱정은 가사일이었습니다. 박순희의 몸보다 불편해질 자신들의 생활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 몸이 아프시면 당연히 치료받으셔야죠. 준서가 말했지만 표정에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입원하시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관리해야겠네요. 관리라는 말에 박순희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가족들에게는 관리해야 할 문제였어요. 수술 날짜를 다음 주로 잡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박순희는 최대한 집안일을 미리 정리해 두려 했어요. 냉동실에 반찬을 만들어 놓고 서연이 옷들을 미리 세탁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수경이 말했지만 박순희는 계속 손을 움직였어요. 가족들이 불편해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박순희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모시고 가드릴게요. 준서가 말했지만 회사 일정이 있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괜찮다. 혼자 갈 수 있어. 수술실 앞에서 마취 전 동의서에 사인을 할 때도 혼자였습니다. 간병인도 부르지 않았어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실 천장이 보였어요. 흰색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옆 침대에는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고 그 곁에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박순희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침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물컵 하나, 작은 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상태를 확인했어요.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잠깐 나가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준서가 과일 한 봉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회사 일이 급해서. 괜찮다. 수경이가 서연이 학원 데려다 주느라 못 왔어요. 안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박순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서는 10분 정도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날 밤 박순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환자의 가족들이 교대로 간병을 하고 있었어요. 손자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며느리가 죽을 끓여서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퇴원 날 박순희는 혼자 짐을 정리했어요. 허리가 아직 아팠지만 누워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빨래도 한가득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많이 아프세요? 수경이 물었지만 시선은 부엌에 쌓인 그릇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아, 그런데 어머니. 내일까지 빨래 좀 해주세요. 서연이 체육복이 급해서요. 박순희는 대답 대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야 눈물이 났어요. 수술받고 퇴원한 사람에게 하는 첫 마디가 빨래 부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방에 찾아왔어요. 할머니, 아직도 아파요? 아니다. 괜찮아. 할머니, 병원에서 무서웠죠? 서연이의 작은 손이 박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9살 아이가 어른들보다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괜찮단다. 서연이가 있어서. 다음 날부터 박순이는 다시 예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어요. 201호 김할머니 댁 가사일도 재개했습니다. 순희 씨 수술하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일하는데 지장 없어요. 김할머니는 박순희를 걱정해 주었어요. 가족보다 이웃이 더 따뜻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수경의 불만이 다시 시작됐어요. 어머니, 빨래가 예전보다 깨끗하지 않아요. 수술 때문인가요? 더 신경 쓸게요. 그리고 요즘 국간이 계속 이상해요. 박순희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밤마다 허리가 아파서 깨어날 때마다 병원에서의 외로움이 떠올랐습니다. 수술대에 혼자 누워있던 순간, 마취에서 깨어나 아무도 없는 병실을 바라봤던 순간들이요. 자신이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면 그저 가사일을 담당하는 사람일 뿐인지. 몸이 아플 때조차 걱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박순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졌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다른 삶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지만 허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201호 김할머니 댁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면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래도 박순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할머니, 오늘 반찬 뭐예요? 서연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다. 와, 좋아요. 서연이의 밝은 웃음이 하루의 시작을 견디게 해주었어요. 그날 오후 박순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경과 준서가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박순희가 부엌에서 나오자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뭔 이야기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준서 회사 얘기요. 수경의 대답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준서는 시선을 돌렸어요. 저녁 준비를 하던 박순희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몸도 안 좋고 이렇게 계속 있으시면. 준서의 목소리였어요. 요양원도 좋은 곳이 많다고 하던데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수경의 말에 박순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쥔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엄마가 싫어하실 텐데. 어차피 나이 드시면 가셔야 할 텐데. 미리 알아보는 것도 부담도 되고. 부담. 그 단어가 박순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어요. 아직 살아있는데, 아직 건강한데 벌써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박순희는 조용히 부엌 문을 닫고 벽에 기댔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날 밤 박순희는 잠들지 못했어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에서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도시락을 싸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다. 할머니는 괜찮아. 서연이를 보내고 나서 박순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이 집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가구들, 자신이 닦고 정리한 공간들인데도요. 며칠 후 박순희는 우연히 수경이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요양원 상담받고 싶어서요. 70전인데 몸이 불편하셔서.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박순희의 손이 또 멈췄어요. 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생각보다 비싸네요. 박순희는 물소리에 묻혀 전화 내용을 계속 들었습니다. 집도 있으니까 나중에 처분하면. 네, 알겠습니다.
집을 처분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박순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을 자신들 명의로 해놓고는 처분해서 요양원비로 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박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밥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파서. 요즘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수경의 말에는 걱정보다 귀찮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박순이는 오랜만에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화를 냈을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대한다고.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201호 김할머니 댁에서 청소를 하다가 김할머니가 물었어요. 순희 씨, 요즘 왜 그래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가족들이 잘해주죠? 같이 사니까 좋겠어요. 박순이는 대답 대신 걸레를 더 세게 짰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는데 수경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나들이 어때요? 서연이랑 함께요. 어디로? 요양원 견학 겸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드라이브요. 드라이브. 수경이 당황하며 말을 바꿨어요. 박순이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견학이면 견학이라고 하지. 어머니, 내가 부담이니까 보내려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내 건강은 내가 알아. 박순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어요. 그날 밤 서연이가 방에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 어딘가 보내려고 해요? 누가 그랬니? 엄마가 전화로 어디 상담받는다고 했어요. 할머니 안 가죠?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9살 아이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이랑 있고 싶어. 저도 할머니랑 있고 싶어요. 그날 밤 박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라면 자신이 나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순이는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남편 보험금으로 만든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몰래 모아둔 돈이 1,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이거면 작은 집 하나는 구할 수 있겠다. 박순이는 오래된 주소록을 펼쳤습니다. 고향 친구 경희의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경희는 혼자 살면서 울진의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어젯밤 서연이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마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경희야. 나 순이야. 어머, 순이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경희야, 나 부탁이 하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박순이는 부동산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 했어요. 원래 자신 돈으로 산 집이니까 자신이 팔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새벽 6시였어요. 박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아보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만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순이는 집 매매 계약서를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어요. 가족들이 제주도 여행을 간 사이 모든 걸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안 가세요? 서연이가 여행 가방을 끌며 아쉬워했어요. 할머니는 집에서 쉴 거야. 재미있게 놀고 와라. 할머니 혼자 두고 가기 싫어요. 박순이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가족들이 떠나고 나서 박순이는 본격적으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넘게 모은 살림살이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결혼 반지, 남편과 찍은 사진들, 준서 어렸을 때 상장들.
모든 게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이야, 집 구했다. 바다 보이는 작은 집이야. 혼자 살기엔 딱 좋아. 고마워, 경희야. 언제 올 거야? 곧 갈게. 울진으로 가는 버스표도 미리 끊어두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가 계약금을 입금했다고 했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었습니다. 잔금은 언제 치를까요? 다음 주 금요일로 하죠. 가족들이 돌아오기 하루 전이었어요. 그날 밤 박순이는 서연이 방에 들어가 편지를 써두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를 잊지 마라. 할머니가 서연이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도 잊지 마라. 편지를 베개 밑에 넣어두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오후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서연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선물이요. 조개 껍질로 만든 팔찌였습니다. 박순이는 그걸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다, 서연아. 준서와 수경은 짐을 정리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집이 좀 이상하네요. 뭔가 정리된 것 같은데. 청소 좀 했어.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수경이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어머니, 냉장고가 텅 비었네요. 반찬도 없고 내일 장 보려고 했어.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들이었지만 박순이는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가 회사에 가려다가 현관에서 멈췄어요. 엄마, 신발장이 왜 이렇게 비었지? 정리 좀 했다고. 너무 많이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잔금 치르러 왔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잔금이요? 아, 대기 매수자이신가요? 박순이 어르신께서 매매 계약하신. 엄마. 준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경도 불이 나게 나왔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 팔았어.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니까 내가 팔았어. 부동산 중개사는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말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시고 잔금 받으시면 됩니다. 잠깐요. 저희가 몰랐던 일인데. 준서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박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알아서 해라. 그 말에 가족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한 거야. 박순이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중개사가 잔금을 건네주고 갔어요. 어머니, 설명 좀 해주세요. 수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명할 게 뭐 있어. 요양원 가기 싫어서 내가 먼저 나가는 거야. 요양원이요? 저희가 언제? 들었어. 너희가 상담받는 거 다 들었다고. 준서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그건 그냥. 혹시 몰라서 내가 부담되니까 보내려던 거 아니야? 박순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 집에서 뭘 했는지 생각해봐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 빨래 분리해서 하라. 국 짜다. 텔레비전 소리 줄여라. 내가 뭐야, 가정부야? 어머니, 수술했을 때도 병원에 누가 왔나? 혼자 수술받고 혼자 퇴원했어. 퇴원하자마자 빨래 해달라고 했잖아. 수경이 변명하려 했지만 박순이는 계속했습니다.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내가 눈치 보며 살았어. 이제 지쳤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늦었어, 준서야. 이미 계약했어. 그때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서연아, 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 싫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서연이가 박순이의 치마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서연이가 있어서 여태까지 버텼어. 그런데 이제 서연이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안 힘들어요. 할머니랑 계속 있고 싶어요. 박순이는 서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를 찾고 싶으면 언제든 와라. 바다 보이는 예쁜 집이야. 어머니, 정말 안 되겠어요?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릴게요. 수경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너무 늦었어. 내 마음도 이미 떠났어. 박순이는 미리 싸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언제 가세요? 내일 아침. 엄마. 준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날 밤 박순이는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서연이가 와서 옆에 누웠어요. 할머니, 정말 가야 해요? 응. 그럼 자주 올게요. 그래라. 다음 날 아침, 박순이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락을 쌌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도시락이야. 학교에서 먹어라. 할머니가 만든 마지막 도시락이에요? 아니야. 할머니가 놀러 오면 또 만들어줄게. 준서가 나와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잘 살아라, 준서야. 박순이는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박순이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기분이었어요. 울진행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박순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떠나가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이제 내 삶을 시작하자. 버스는 바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울진에 도착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박순이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파도 소리가 알람 시계를 대신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빨래를 분리하라고 하지 않았고 국이 짜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순이야, 아침 산책 갈래? 경희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어요. 응, 좋아.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박순이의 허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바다바람이 아픔을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여기 와서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 응. 처음 왔을 때는 얼굴에 그늘이 있었는데 박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음이 가벼워진 걸. 집 뒤편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와 깻잎을 심었어요.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어느 날 오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아. 박순이는 달려나가 손녀를 끌어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서연이 보고 싶었어. 뒤따라 준서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떻게 찾아왔니? 경희 이모께서 주소 알려주셔서요. 준서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작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못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 도시락 그리워요. 엄마가 만든 건 맛없어요. 서연이의 말에 박순이가 웃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만들어줄까? 정말요? 박순이는 부엌에서 간단한 김치볶음밥을 해주었습니다. 서연이는 맛있게 먹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바다도 보이고. 그치? 할머니도 여기가 좋아.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집으로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정말 달라졌어요.
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준서야. 엄마, 여기서 살 거야.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사는 거라서.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엄마를 엄마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안일 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어. 정말 죄송합니다. 박순이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준서야, 이제 우리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자. 새로운 관계요? 엄마와 아들이 아니라 박순이와 준서로.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준서와 서연이는 돌아갔어요. 서연이는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안 돌아가세요? 응. 할머니는 여기가 집이야. 그럼 자주 올게요. 언제든 와라. 집에 혼자 남은 박순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자신의 삶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수경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박순이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서연이 잘 부탁한다. 이웃들도 하나씩 알게 되었어요. 옆집 할머니는 혼자 사는 박순이를 챙겨주었고 앞집 아저씨는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나눠주었습니다. 박 여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자식들 있으신데 왜 여기서 혼자? 제가 여기 살고 싶어서요.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점차 박순이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과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박 여사님은 참 당당하시네. 저희는 자식들 눈치 보느라 바쁜데 나이 들어서도 자기 삶이 있어야죠. 박순이의 이야기는 동네에서 조금씩 화제가 되었어요. 어떤 이는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경희가 작은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이름이 아리야. 너무 귀여워서 데려왔어. 내가 키워도 될까? 당연하지. 혼자 사는 거 외로울 텐데. 아리는 금세 박순이에게 익숙해졌어요. 매일 해변 산책을 함께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때로는 혼자, 때로는 준서와 함께요. 할머니, 학교에서 자랑했어요. 할머니가 바다 옆에 산다고. 그랬구나.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할머니가 멋있다고 해요. 박순이는 손녀의 말을 들으며 뿌듯해했습니다. 겨울이 오자 바다는 더욱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박순이는 매일 창가에서 파도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물어왔어요. 처음에는 돌아가자고 설득했지만 이제는 박순이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고맙다, 준서야. 저도 많이 배웠어요. 엄마의 삶에 대해서. 새해가 되자 박순이는 경로당에서 시 낭송을 했어요. 바다야, 고맙다. 내게 자유를 준 것을. 늦었지만 내 이름을 찾게 해준 것을. 박순이가 직접 쓴 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박 여사님, 시 참 잘 쓰시네요. 처음 써봤는데 어때요? 마음이 와 닿아요. 그날 저녁 박순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서연이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그제야 박순이는 자신의 생일을 기억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챙겨주지 않아서 잊고 지나갔던 날이에요. 서연아, 고마워. 할머니, 케이크는 못 드시지만 마음으로 축하해요. 할머니가 제일 좋은 선물을 받았어. 뭔데요?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이야. 화면 속 서연이가 웃었어요. 할머니 최고예요. 통화를 끝내고 박순이는 경희에게 전화했어요. 경희야, 오늘 내 생일이래. 어머, 그럼 축하하자. 치킨 시켜서 먹을래? 좋아. 두 친구는 작은 거실에서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순이야, 후회 안 해? 전혀. 처음으로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래, 멋져. 그날 밤 박순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71번째 생일을 맞았다. 처음으로 내 생일을 내가 축하했다. 늦었지만 행복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박순이는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이 바다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거였어요. 박순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시간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가족이니까 좀 더 관대했어야 했던 건 아닌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